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엄마 곽정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실 준비 되셨나요? 저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려고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복한 이기주의자에서 감정은 선택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 건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웨인 다이어라는 이 심리학자는 정말 천재가 아닐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알고 있는데 실천이 잘 되지 않거나 무의식 가운데 잊혀져 가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그랬었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맞다. 나는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도 제 방송을 보시고 오늘 하루도 감정을 통제하는 하루를 한번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감정은 선택이다. 감정은 단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정서가 아니다. 감정은 선택 의지가 들어가 있는 반응이다.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으면 재무부담을 스스로 파는 부정적인 감정을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감정이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라는 그걸 깨닫는 순간 정말 너는 정말 똑똑해. 성큼 다가가는 길이래요. 오늘 왜 이렇게 여기가 간지럽지? 나는 내가 마음가짐을 통제할 수 있어 라는 걸 생각하는 것만으로 되게 똑똑한 거래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는 그릇된 통념은 논리를 통해 깨트릴 수 있대요.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그릇된 통념.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잘못된 논리를 깨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로 하나를 나왔어요. 3단 논법으로 설명을 해보자. 이성적, 감정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과정을 들을 수 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성이야. 남성은 모두 수염이 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염이 있다. 3단 논법이에요.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염이 있다. 남성도 모두 수염이 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성이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첫 번째 예는 논리적이지만 두 번째 3단 논법은 비논리적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논리를 이용할 때는 대전제와 소전제가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제 스스로 감정 세계를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논리를 연습해보자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랑 감정 통제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만약에 내 감정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대전제 3단 논법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어. 여러분들 생각은 통제할 수 있잖아요. 나 밥 먹는 거 생각할 거야? 아니면은 열무김치에 고추장 넣고 계란 넣고 참기름 넣어서 이렇게 비벼 먹어야지.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오늘 밖에 나가서 바람과 나무들을 보면서 산책을 할 거야. 나는 오늘 아이들하고 이런 책을 읽으면서 즐겁게 보낼 거야. 이런 생각은 다 하실 수 있죠. 그럼 이건 통과예요. 나는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감정은 내 생각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전제예요. 내 감정은 내 생각에서 비롯된다. 내 감정은 내 생각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물 조금만 마실게요. 나는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내 감정은 내 생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나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이게 뭘까요? 그러면 내 생각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했고 이 감정은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했고 결과적으로 내 생각을 통제한다는 것은 곧 감정을 통제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 자체를 통제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깬 거예요. 이해되시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뒷부분에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생각을 통제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통제를 하면 감정을 통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을 통제했을 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나는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고, 즉 나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나는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고, 즉 나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나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즉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 생각은 자유롭게 하잖아요. 사람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생각할 수 있는 게 기본이잖아요. 무언가가 느닷없이 내 머릿속을 비집고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 생각을 몰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뭐가 먹고 싶어, 나는 뭐가 하고 싶어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맛있는 걸 먹었을 때, 달달한 아이스크림이나 치즈케이크를 먹었을 때 너무 맛있겠다, 이럴 때 느끼는 기쁨, 황홀감, 즐거움, 이런 것들은 내 생각과 감정이 이꼴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내 생각만 바꾸면 모든 게 행복해질 수 있겠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생각으로 통제하는 데에는 어느 누구도 도움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믿을 수 없다면 이렇게 자문해보라. 내가 내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한다는 거지? 내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누가 한다는 거지? 배우자? 직장 상사? 아니면 어머니? 만에 하나 그들이 생각을 통제한다면 그야말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래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정신을 통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신세계, 즉 생각을 통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이 나의 사고를 통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사고 중추를 통제하는 것은 오직 나뿐이다. 물론 일상생활이 아닌 조건부 실험 상황 등 극단적인 경우는 제외이다. 나의 생각은 나 자신의 것으로 오로지 나만이 유지하고 바꾸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감정은 생각에 대한 신체적 반응이래요. 울거나 얼굴이 붉혀지거나 심장 박동수가 늘어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감정 반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나의 생각에 사고 중추의 신경을 받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울 때, 우는 행동, 내가 어떤 생각에서 슬퍼서, 아니면 주변에 누가 돌아가셨구나, 아니면 무슨 나쁜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울죠. 아니면은 얼굴이 붉혀지거나 심장박동수가 뛴다. 이것도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생각이라는 사고 중추의 신호를 거부하고 내 생각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식으로 손상을 입게 되면 육체적 통증마저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말 그대로 가스레인지 위에 손을 올려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 사고 중추를 통하지 않고서는 몸의 어떤 감각도 느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생각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감정을 통제할 수 있구나라는 3단 논법에 의해서 그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역시 이치에 들어맞는다. 생각을 통제할 수 있고 그 생각에서 감정이 생긴다면 감정도 통제할 수 있다. 감정을 느끼기에 앞서 작용하는 생각을 잘 움직이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움직이는 생각들을 잘 통제만 할 수 있다면 감정 또한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컨대 우리는 주위의 상황이나 사람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믿고 있죠. 여러분들 이까지는 이해가 되셨잖아요.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고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신랑과 이런 트러블이 있어서, 아니면 아이가 이런 걱정을 끼쳐서 난 그래서 지금 너무 불행해 라는 말을 많이 해요. 내가 불행하다면 그 이유는 주위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이라는 거죠. 주위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때문이다. 내가 불행하다면 그 이유는 주위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또한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생각,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겠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겠지? 아니면 사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가난해서 불안해. 불행해. 나는 왜 아이를 갖지 못할까?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그 생각, 사건, 아니면 다른 사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하고 슬프고 기쁘고 이런 감정들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불행하다면 그 이유는 주위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근데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너무 가난하고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게 너무 벅차서 이게 너무 불행한데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이어서 나는 이런 상황들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우울해요. 너무 불행해요. 나도 돈이 많아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사달라는 거 다 사줬으면 좋겠어요. 그 불행이라는, 내가 가난하다라는 어떤 사실 있죠. 그 사실을 다른 생각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 나는 가난하지만 그래도 먹지 못하는 거 없고 입지 못하는 건 없네? 벗고 다니시진 않잖아요. 그래도 나는 이러이러하네 라고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되십니다. 물론 쉽지 않대요. 이 책의 부분에서 저는 그래, 생각을 바꾸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 라는 부분들은 이론적으로나 아니면 3단 논법이나 아니면 책을 읽어가면서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는데 그래서 근데 화가 나는데 화를 내면 안 돼? 그래서 나 이 사람 때문에, 직장 상사 이 사람 때문에 꾸중 듣는데 화가 안 나? 우울하지 않을 수 있어?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는데 그럼 이거 불안하거나 화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웨인 다이어 같은 경우는 우리 신체도 변하려면 지극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플루스 불거나 바이올린을 켜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우리 신체의 어떤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우리 자체는 이런 감정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감정을 느껴. 남편이 이랬을 때는 이런 감정을 느껴.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내가 이런 감정을 느껴라는 거를 만약에 10살이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 감정들이 이상한 차가 밀려? 그러면 너무 답답해. 차 좀 언제 뚫리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익숙해져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는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라는 그런 상황들이 익숙해졌는데 이거를 신체 또한 그런데 감정 또한 단번에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 신체도 변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런데 감정이라고 빨리 변할 수는 없잖아. 내 생각을 컨트롤하는 거를 빨리 할 수는 없잖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훈련하셔야 되시고 저 또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사실들이나 정보들이나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 걸로 훈련을 하지 않는 거죠. 이 책을 읽고 나는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훈련을 해보셨나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만약에 아이가 밥을 먹다 밥을 흘렸어. 흰색 옷을 입었는데 막 블루베리를 다 묻혀놨어. 이거 어떻게 아이한테 짜증내실 수 있죠? 야! 이럴 수 있으시고 아니면은 주말마다 내가 혼자서 청소를 하고 육아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왜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지? 되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신 적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어떤 생각으로 바꿔야 될까? 이런 상황에선 차가 밀릴 때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아이가 말썽을 피우거나 고집을 피우거나 이럴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그냥 다 화가 나거나 불안한 상황들이잖아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 그래서 되게 불안해.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아니면 직장 상사들이 나를 꾸짖거나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럴 때는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이런 거 연습을 해보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한 번 정도는 한대요. 이런 말들을 들으며 너의 감정은 생각을 바꿔서 감정을 통제를 해야 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한 번은 시도를 해보는데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더 편하거든요. 운동도 하면 힘들잖아요. 정신도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힘들거든요. 나 이런 상황에서 정말 화가 나는데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될까? 어떤 대전제가 깔려야 될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 행복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꾸준히 연습하셔야 된다는 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내가 정말 화나는 때가 언제였었지? 내가 불안할 때가 언제였었지? 내가 우울할 때가 언제였었지? 이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럴 때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은 어떤 사실이나 어떤 다른 사람 때문에 감정이 다치거나 힘들거나 하는 상황들을 떠올리시고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연결고리까지 생각을 해 놓으세요. 그래야지만이 습관이 되는, 습관은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도 아이를 처음 키워보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럴 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었다 그랬었잖아요. 지금도 아이에 대해서 계속 배워나가고 아이와 제가 같이 커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인생 선배이고 경험을 좀 더 많이 해본 어떤 경험자로서 아이들을 계속 지도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럴 때 저도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항상 아이하고 의논하고 어떤 식으로 이끌어줘야 되겠다라는 대본을 써요. 얘야 이러이러했지? 엄마도 이러이러했어. 그 대신에 이러이런 방법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항상 그 대본을 쓰고 머릿속으로 쓰셔도 되시고요. 글로 적으셔도 되세요. 저는 타이핑 많이 쳤던 것 같아요. 아니면 좋은 문구 같은 게 있으면 대부분들 핸드폰을 찍어놔요. 찍고 아이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얘야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를 해보렴. 아니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화가 나거나 이럴 때는 이런 생각을 해보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3단 논법은 좀 더 우리 실생활에 접근을 하기가 쉽대요. 존의 경우를 예를 들어줬어요. 존은 상관이 자신을 바보 취급한다고 생각하면서 밤낮으로 고민을 했대요. 그가 자신을 깔본다는 생각은 매우 불행했대. 그러나 그가 존을 미련 곰탱이라고 생각한다 한들 존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만약에 이 사실을 몰랐어요? 상사가 저런 미련 곰탱이 같은 놈이 다 있어. 저런 나쁜 놈이 다 있어. 쟤는 참 일을 못해.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자체를 몰랐다면 불행했을까요? 안 불행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불안하고 수치스럽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알지도 못한 사실 때문에 불행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의 상관이 생각하거나 또는 생각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존이 불행하거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존을 불행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존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을 불행하다고 내몰았던 거예요. 내 생각보다 상대방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쟤랑 친해지고 싶은데 쟤는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쟤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할까? 쟤가 되게 불편하고 내가 이렇게 자꾸 다가가는 게 방해가 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무시하세요. 또 그런 질문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같은 동료인데 너무 욕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너무 그걸 듣고 있자니 너무 부정적이라 힘들어요. 차단하세요. 차단하시는 게 맞아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 때문에 내가 힘드시다면 그냥 무시하세요. 차단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그런 얘기가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럴 때는 이런 말을 할 때 다른 생각을 하세요. 그렇구나 하면서 다른 주제를 생각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 가치가 있다면 듣는데 만약 공식적인 업무다. 그럴 땐 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걸로 얘기를 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하도록 노력하시는 거예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회의할 때도 회의가 너무 지겨. 아, 그러면 나는 다음에 회의를 이렇게 지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짜서 갈까? 이렇게 다른 생각으로 전환을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또 태풍이 나와요. 태풍 같은 자연재해도 그 자체는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속성은 없다는 거예요. 우울은 인간 특유의 감정일 뿐이다. 만약 내가 태풍 때문에 기분이 울적해졌다면 그것은 스스로 기분이 처지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태풍을 좋아해야 한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내가 왜 구태여 우울을 택해야 하지? 태풍이 온다고 내가 왜 구태여 우울해야 하는 거야? 우울해진다고 상황이 변해? 눈곱만큼도 보탬이 안 될 건데? 아, 날씨가 제가 좀 그런 편이었어요. 몰랐어요. 제가 날씨가 굳거나 비 오는 날이면 참 기분이 다운이 된다라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그거를 반대로 알았어요. 화창하거나 너무 맑은 날이 되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나는 비 오는 날이나 날씨가 흐리면 참 다운되는 경향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날씨가 비가 와. 꾸물꾸물해. 내가 기분이 다운이 돼. 이게 나한테 도움이 돼? 얘가 꿀꿀한 건데 내가 왜 그것 때문에 다운이 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구태여 우울하거나 불행하거나 슬픔을 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그거를 고민한다고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는 노력을 하셔야 되시는 거예요. 3단 논법의 진리를 따라가 보면 내 감정에 대한 책임은 틀림없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된대요. 그러나 우리가 자라온 문화는 그렇지 않다고 가르쳤대요. 우리들은 감정은 자신이 통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외면하게 하는 숱한 변명들을 배워왔대요. 우리가 이제껏 거듭 사용했던 그 변명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래요. 너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어. 너 때문에 기분 나빠. 아, 짜증나. 나도 내 감정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도 빨리 행복해지고 싶은데 근데 잘 안 돼.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단 말이야. 그냥 막 화가 나. 이유 묻지 마. 그냥 화난다고. 너 그런 행동하는 거 너무 싫다고. 어떤 것 같아요? 계속 늘어놓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위의 변명에서는 하나같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다는 뜻이 은연중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목록을 정확히 그리고 모든 감정을 자신에게 책임이 있으며 어떤 일에 대해 자신이 품고 있던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나 나타나도록 다시 고쳐보자. 내 행동에 대해 생각하다가 내 스스로 기분을 망쳐버렸어. 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내가 어떤 기분이 됐어를 나 때문에 어떤 것들이 됐다라고 바꿔보는 거예요. 내 행동에 대해 생각하다가 네가 이런 행동을 했지. 그래서 내가 내 거로 내가 그런 행동을 생각했더니 내 기분이 다 망쳐버렸어.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화를 내고 싶어. 난 화를 낼 거야. 화를 내면 다른 사람이 꼼짝 못하더라? 내가 무섭나 봐. 이런 사람들 많죠. 내가 화를 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해. 그래서 더 편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쩌면 첫 번째 목록의 변명들이 그저 표현상의 문제일 뿐 실은 그다지 큰 의미가 있는 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변명들은 우리 문화에서 사람들이 시시때때 사용하는 말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시때때 너 때문에 내가 기분 안 좋잖아. 너 때문에 내가 기분 상했잖아. 너 때문에 사업 실패했잖아. 너 때문에 프로젝트 망했잖아.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 나도 화가 나.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말들을 시시때때로 쓴다는 거죠. 왜 우리 사회에서는 틀에 박힌 문구가 되지 않았을까? 여기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만약 표현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두 번째로 내 기준에서 얘기한 말들 있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화를 내고 싶어. 나는 화를 낼 거야. 화를 내면 다른 사람이 꼼짝을 못 할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은 우리 사회에서 틀에 박힌 문구가 되지 않았죠. 우리 사회 이런 말들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남 탓을 많이 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고정관념으로 그렇게 많이 박혀져 있는 거죠. 첫 번째 목록의 사고를 가르치고 두 번째 목록의 논리를 꺾어버리는 우리 문화에서 찾을 수 있대요. 우리 문화 자체가 탄탄한 문화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렇게 자라났고 사회가 그렇게 명분화를 시켜왔고 그게 더 편해서 그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두 개가 다른 표현이잖아요. 첫 번째는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너가 나도 내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막 화가 나. 이유는 묻지 마. 라고 했는데 모든 감정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본다면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화가 나? 내 행동에 대해 생각하다가 내 스스로 기분을 망쳤어. 라는 말은 우리 문화에서 이렇게 많이들 사용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명료하다. 내 감정에 대한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거다. 감정에 대한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다. 나는 생각하는 대로 느끼며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에 대해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겠다고 결심만 한다면 말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나는 꼭 행복해질 거야. 나는 정말 행복을 선택할 거야. 라고 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뒷부분에 결심을 실천할 수 있는 동기 부분이 아주 강력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 결심을 무너뜨리지 않고 실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뒷부분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선택하라 라는 부분이에요. 생각을 바꾼다는 것, 이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일련의 어떤 사고방식과 그에 잇따른 기운 빠지게 하는 생각들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죠. 익숙하게 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런 감정이야.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누구 때문에 되게 기분이 좋지 않아. 누구랑 싸워서 우울해.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여태껏 몸에 배어있던 습관적인 생각들을 떨쳐버리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대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행복은 그나마 쉽대요. 그러나 불행해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불행해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해야지 결심하는 거 되게 쉬워요. 근데 불행해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 이것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기법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저희는 초, 중, 고 다니면서 이거를 못 배웠을까요? 과목이 없잖아요. 도덕에서 나오나? 아니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 감정들도 이럴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라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도, 그리고 훈련하는 연습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변 애기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있으면 한번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해봐. 정말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그 감정을 불행해지지 않는 법을 배우자. 연습해보자. 이렇게 할 때 너는 이런 생각을 빨리 전환을 해봐. 너무 화가 났을 때, 동생이랑 싸워서 너무 화가 났을 때 화가 날 수 있지만 그 생각을 빨리 없애봐. 아, 민서가 이게 되게 갖고 싶었나 보다. 아, 민서가 이거를 먹고 싶었나 보지. 아, 민서가 실수했나 보지. 이런 생각으로 바꿔보는 거죠. 그러면 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꿨더니 감정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물론 아이들은 힘들어요. 힘들고 내일 되면 또 까먹고 내일 되면 또 까먹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훈련해야 돼. 배워나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훈련을 시켜야죠. 아이들이. 커나가는 아이들한테. 네.
한번 행복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그 증거는 어린아이들에게서는 꾸밈이 없이 드러난다. 그러나 과거에 꼭꼭 씹어 소화시킨 의무와 책임을 다시 토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네. 자신을 통제하는 것은 내가 지금 또 이러는구나 하는 깨닫는 자각에서 출발된다. 아, 내가 이럴 때 화가 나는구나. 내가 이럴 때 불안하구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제 화가 나는지. 저는 2부 할 때요. 오전에 이렇게 하고 오후에 어떤 수업을 하고 저녁에 아이들과 행복한 저녁을 먹으면서 이렇게 너무 지쳐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면 나도 모르게 욱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 내가 이럴 때 화가 나는구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아, 쟤네들은 저게 재밌구나. 아, 저기 쟤네들은 저 놀이방에 어지럽혀져 있어도 아무렇지 않구나. 아, 저러면서 뭔가를 배우고 있구나. 아, 정리하는 법을 배우겠네. 그리고 물건이 엉켜져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못 찾는 법도 배우겠구나. 밥 먹다 좀 흘리네. 아, 다음부터 흘리지 않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랬더니 화가 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지쳐있는 상황에서는 이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차라리 화를 내고 날지. 내가 이게 걱정을 또 하고 또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바뀌고 싶으시다면 연습을 하셔야 되신다는 거예요. 불행하시게 사시겠어요? 아니면 행복하시게 사시겠어요? 그러려면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불행했던 순간들을 리스트하시고 그때 어떤 생각으로 바꿔야 되지를 한번 꼭 생각하시고 아, 내가 이럴 때 정말 화를 냈었구나 하는 자각에 해보는 그 출발점을 잡아보시기 바랄게요.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 등의 말을 내뱉는 그 순간을 의식해보자. 행동을 취하고 있는 순간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일깨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사고 패턴에 길들여져 있다. 네, 맞아요. 외부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정해놓은 기준과 내가 생각했던 패턴으로 가지 않을 때, 그럴 때 화가 나는 거죠. 무수히 많은 시간을 들여 그런 사고방식에 단련시켜 왔으니 스스로 감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역시 그만한 시간을 들여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그만큼 그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백발백중 화를 했어. 만약에 신랑이 나의 살림을 하는데 도와주지 않았어. 그러면 그럴 때는 너무 화가 났어.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계속 다툼이 있고 이런 상황을 겪을 때마다 나도 너무 다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아, 신랑하고 너무 좋지만 이제 가사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화가 나는 순간이 이 책을 읽기 전인데요. 내가 정말 왜 화가 날까? 이 상황에서 왜 화가 날까?라고 했을 때 날 인정해주지 않는구나라고 느껴서 그거에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일날에는 워낙 바빠서 늦게 들어오니까 제가 별 생각이 없다가 주말에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섭섭한 거예요. 그 마음이. 왜 주말에는 좀 같이 놀아주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 섭섭한 생각이 들어서 그게 화가 났더라고요. 그럴 때 아, 조금 더 쉬고 싶구나. 아, 나 보글보글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서 맛있게 먹여야지. 사랑 한 스푼 담아서 맛있게 먹자. 그렇게 요리를 할 때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바꿨어요. 왜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 섭섭함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뭔가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아, 아이들과 같이 뒹굴뒹굴 하고 싶구나. 그러면 나는 맛있는 요리를 해서 맛있게 줘야지. 아, 아이들이 이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 하겠구나. 우리 신랑이 이걸 먹으면서 아, 고마워라고 느끼겠구나. 이런 생각들로 바꿨을 때 네, 균형을 맞춰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꾸준히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몇 번이고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 다시 노력을 기울이면 언젠가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손과 발의 움직임을 조율하는 운전 연습처럼 몸을 움직여 어떤 일을 해낼 때도 마음을 다스리는 법도 스스로 깨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손과 발의 움직임을 조율하는 운전 연습처럼 몸을 움직여 어떤 일을 해낼 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스스로 깨칠 수 있대요. 그 과정은 감정 세계에도 똑같다라는 거죠. 계속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도 악기도 여러 번 연습을 해야지 바뀌잖아요. 내 감정도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 번 연습을 해보셔야 되세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내가 나도 모르게 불쾌해지거나 화가 나고 상처를 받고 좌절하는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동 거지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거스를 생각을 추호도 해보지 못했던 탓이다. 그러나 불쾌해지고 화가 나고 상처 입고 좌절하는 법을 학습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나를 망치는 그런 감정을 선택하지 않는 법을 역시 깨우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을 선택하지 않는 법을 깨우쳐야 한다. 그런 감정들을 선택하지 않는 법을 깨우쳐야 한다. 그런 감정들을 선택하지 않는 법을 깨우쳐야 한다. 여기서 예로 그게 있어요. 치과에 가면 굉장히 기분 나빠. 그 드릴 소리가 너무 싫어. 이럴 때 있잖아요. 치과 가는 건 너무 공포스러워 라고 느낄 때. 이게 딱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아이들 치과 갈 때 치료받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건 선생님이 이 칫솔을 가는 거는 청소기야. 그래서 물을 먼저 뿌리고 이렇게 청소해 주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얘는 익숙한 청소기 소리라고 생각을 했고 이 이빨 가는 이 소리가 무섭거나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치과는 무서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너 이빨이 썩어서 만약에 금니나 은니를 씌우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이거 마징가 제트 아니면 외계인들만 할 수 있는 훈장이야. 그래서 너한테 금딱지를 씌워줄 거야. 너 금니 가지는 거야. 은니를 가지는 거야. 정말 멋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럴 때 치과가 더 이상 공포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얘네들은. 그리고 치과를 갈 때 보상도 따르면은 아이들은 더 좋아하겠죠. 나는 치과를 가게 되면 반지를 받을 수 있어. 나 이거 조금 무섭긴 한데 나 되게 잘 참아내잖아. 나 잘할 수 있는 애잖아. 이런 자신감. 이것도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과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꿔준 거죠. 얘들아, 치과는 무서운 곳이 아니야. 너 훈장 받으러 가는 거야? 아니면 청소기 소리가 느끼고 조금 지그럽긴 한데 그래도 할만해. 잘 이겨낼 수 있잖아. 너 진짜 멋지더라. 이렇게 해주면 치과 정말 금방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기 전부터 치과에 대한 공포스럽거나 무섭다라는 말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상상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 말 자체를 접하지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곳이구나. 아니야, 치과 가면 반지 받는 곳이야. 그 다음에 여기 세균도 떼주는 곳이야 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감정, 생각을 아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불행한 감정을 떨쳐버릴 수 있을 때까지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래요. 아직도 불행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상상을 해보래요. 오랫동안 방에 혼자 갇혀 있어야 한다든가, 그와는 반대로 사람들을 미어 터지는 엘리베이터 안에 수일 동안 서 있게 한다든가, 음식은 모조리 빼앗아가고 특히 싫어하는 음식만 억지로 먹으라고 강요한다든가, 스스로를 구박하고 정신적인 고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육체적인 고문을 당한다는 등 이런 일들을 계속 떠올려 보래요. 불행한 감정을 떨쳐버릴 수 있을 때까지 앞서 말한 벌 가운데 하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상당히 빨리 불행한 감정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더 극한 상황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다는 감정을 계속 가지고 사실 거예요? 난 이렇게 해서 불행해 라는 거를 계속 마음속에 품고 사실 거예요? 행복하시고 싶으시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행복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느냐 여부가 아니라 내가 그럴 의지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선택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통제를 할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세요. 다 행복하시고 싶으시죠? 앞으로 이런 선택을 하려면 감내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통제하기보다는 차라리 이성을 잃고 길길이 뛰는 쪽을 택한 사람들도 있다. 또는 동전표를 얻는 편이 행복을 얻기 위해 쏟는 노력의 보상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그리고 체념하고 불행한 삶 속에서 계속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은 힘들어요. 쉽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내가 20년,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거를 단순간에 바꾸고 좋은 생각을 바꿔야 돼. 이런 훈련을 하는 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불행을 선택해서 삶을 살고 싶으세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의지는 있으세요? 그 의지가 있다면 행복한 삶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혹은 적어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불행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래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고방식을 무작정 거부하려 들지 말고 신중히 한번 생각해 보래요. 이런 생각을 내던지는 것은 결국 자신을 내팽개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의 지휘봉을 건네주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불행보다 행복을 선택하는 당신 앞에 걸리적거릴 것은 하나도 없다. 일상의 갖가지 상황에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보다는 자기 성취적인 행동을 택하는 것도 나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여기 예로 교통체증이 나와 있어요. 교통체증이 있으면은 차가 밀리면 여행 갈 때 매번 짜증나시거나 차가 너무 밀려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거는 저 생각을 바꾸면서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캠핑을 많이 다니는데 요즘은 조금 뜸하긴 한데 캠핑 다닐 때 아침 새벽에 일찍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4시 5시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 가족은 전날 저녁에 신랑하고 아이들하고 콩짝콩짝 노는 것도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느지막하게 한 8시, 9시에 출발하니 차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도착하는 시간도 늦고 그렇긴 한데 생각을 바꿨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신랑은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로 강의를 보고 있고 강의를 들으면서 그 지루했던 차가 밀려 짜증이 나라는 상황을 극복을 하고 있고요. 전혀 미동이 없어요. 차가 많이 밀리는구나. 이러면서 이 시간 동안 나는 이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 되게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렇게 바꿔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하고 차 번호판 보면서 덧셈 놀이를 하거나 오 만들기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책을 항상 들고 가거든요. 책을 읽어주거나 너무 피곤해 힘들어 이러면은 아이들 그냥 그림 그리게 해주던가 아니면 음악을 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지겹거나 불행하거나 화가 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연습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겹쳤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생각으로 바꿔야 되지? 이걸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새로운 사고방식을 연습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러면 초조하고 조급한 마음 상태는 누그러진다. 예전에 자기 파괴적인
감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건전하고 새로운 감정과 습관이 서서히 당당하게 들어설 수 있다. 좋은 생각과 사고가 당당하게 들어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너무 행복했었거든요. 왜 행복했냐면 아이가 요거를 선물해주고 가서도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제가 아는 분이 친한 언니가 있는데 아침에 직접 커피를 내려가지고 저한테 배달을 해주시고 출근을 했어요. 근데 그 커피를 딱 열었는데 아직도 따끈따끈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커피를 줘서 너무 행복했던 게 아니라 그분이 이 커피를 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아, 이 맛있는 거를 정민이한테 가져다 줘야지. 그래서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커피를 내려서 정성껏 내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분은 나 하나를 위해서 커피 한 잔도 정성껏 내려서 나를 생각해 줬구나. 나를 되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아, 정말 따뜻한 커피, 제가 따뜻한 커피를 더 많이 좋아해요. 여름에도 아이스보다는 따뜻한 커피를 많이 마신다라는 얘기를 한 번 우연찮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기억하시고 아주 따뜻하게 내려서 왔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행복해서 언니,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아, 행복해. 아, 행복해. 이 말을 계속했거든요. 아, 행복해. 아, 행복해. 언니 너무 행복해. 고마워요. 언니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처럼 정말 소소한 거에 굉장히 행복을 많이 느낄 수 있고 그거는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네. 또 병은 또 마음에서 온대요. 병.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예로 하나 드려볼게요. 여기 환자 중에서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두통을 앓는 여성이 있었대요. 그는 매일 아침 6시 45분이면 두통이 시작됐대요. 게다가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두통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며 하소연을 했대요. 나는 그녀에게 넌지시 물었대요. 당신 스스로 두통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고 사실은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동정과 연민을 구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아니냐고. 그리고 그 두통을 원치 않게 될 수도 있으며 연습을 하면 두통이 일어나는 부위도 아마 한복판에서 옆으로 옮길 수 있을걸요? 내 설명대로 그녀는 통증을 느끼는 부위를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통제할 수 있었대요. 실제 실존 인물이시니까 실제 상담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두통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리면서 동정을 받기도 너 많이 아프지? 연민도 느끼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수단으로 삼았던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서. 그래서 두통이 여기서 여기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마음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또 하나의 예는 내 환자 가운데 끔찍한 결혼 생활을 해서 헤어나지 못하던 어떤 36세 남성이 있었대요. 어느 날 그는 아내와 한 달 보름 후에 헤어지기로 결심했대요. 약속한 날을 하루 앞두고 그는 열이 펄펄 끓더니 주체할 수 없도록 막 토를 했대요. 그 증상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났대요. 겨우 몸을 추스린가 싶으면 또 감기에 걸리고 소화불량이 걸리고. 그 병은 스스로 부르고 있었던 거래요. 이혼하게 되면 자책감도 들고 불안도 들고 망신스럽기도 하고 이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 때문에 스스로 아프다라는 변명을 계속 해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피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없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행을 선택하는 삶을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계속 연습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나는 불행해, 나는 우울해,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하고 그러고 견뎌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생각들을 바꾸시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걸로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되게 놀라운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무기력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말이 있었어요. 무기력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쇼킹했어요. 읽어드릴게요.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다. 제대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감정을 판별해주는 낱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기력이래요. 부정적인 감정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주는 낱말. 그게 무기력이래요. 우리는 분노, 적개심, 수치 등의 감정들이 때로는 느낄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감정에 매달리고 싶어질 때도 있대요. 그러나 문제는 그런 감정들에 의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될 때다. 문제는요, 우리가 분노, 적개심, 수치라는 이런 감정들에 매달려서 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정말 짜증나. 난 이게 더 편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뒤따르는 무기력이에요. 무기력의 얘가 더 쇼킹했거든요. 무기력은 어떠한 행동에도 나서고 싶지 않은 소극성에서부터 우유부단함, 망설임, 이런 것들이 다 무기력이래요. 당신은 화가 나면 말이나 감정 또는 행동을 아예 접어버리지 않는가? 그러면 무기력한 사람이래요. 화가 나면 말을 하지 않거나 그 상황을 회피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런 행동을 피해버리거나, 우리는 화가 난 상황이 있으면 피해버리잖아요. 그 되게 무기력이래요. 화가 나는 상황에서 입을 닫아버리던지 말을 안 해버리던지, 이거는 무기력이래요. 회피하고 피하는 것 자체도 무기력이라는 거죠. 어떡하죠?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렇다면 당신은 무기력한 사람이다. 당신은 쑥스러워서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과 접촉하기를 꺼려하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도 무기력한 거다. 그러면 고스란히 자신이 목여야 할 경험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고 싶은 거는 내가 상대방을 사귀고 싶어 해서 피하던지 아니면은 싸움이 화가 나는 상황을 말문을 닫는다든지 회피한다라는지, 이것도 경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아이들은 계속 살아나가야 되고 나도 앞으로의 남은 인생들이 계속 살아나가야 되는데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안 좋은 미움, 질투, 시기, 불안, 우울, 이런 감정들도 느껴봐야지 이게 이렇구나라고 상대방을 공감을 할 수 있고 그 경험 자체가 내면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도 누구나 느끼게 될 거예요. 살아가면서. 저희 아이들도 커가면서 분노할 때도 있을 거고 미울 때도 있을 거고 우울할 때도 있을 거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도 있을 거고, 그게 다 경험으로 너한테 10에서 2가 모자란 성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다 경험치를 쌓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또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는가? 미움, 질투로 몸져눕거나 혈압이 올라가지는 않는가? 어느 순간부터 느낀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잠을 잘 수 없거나 배우자와 잠자리를 할 수 없진 않는가? 모든 것들은 무기력한 징후들이래요. 무기력이란 그 정도가 심각하든 경미하든 내가 원하는 정도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당신이 어떤 기분 때문에 그런 상태에 빠져든다면, 어떤 생각이나 감정,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기분이나 감정 때문에 그런 상태에 빠져든다면 그런 감정을 몰아내야 할 이유를 먼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대요. 무기력은 화려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거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자기 매몰 상태를 일으키게 한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해야 하는 탄탄한 이유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하죠. 당신이 어떤 생각이나 감정 때문에 그런 상태에 빠져든다면 그런 감정을 몰아내야 할 이유를 먼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느껴서 너무 싫었거든요. 내가 불안해서 너무 싫었거든요. 상사에게 꾸중 듣고 내가 막 수치심 느끼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이랬던 게 너무 싫었던 거거든요.
그 감정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겪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혹 부정적인 감정이 보상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를테면 화난 목소리를 아이에게 소리치며 거리에서 뛰어놀지 말라고 강조할 수도 있대요. 근데 아이들한테 위험에 생명의 지장이 가거나 위험한 경우를 건전한 전략으로는 쓸 수 있대요. 그거는 괜찮대요. 그런데 화가 나서 쓸데없이 다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른다면 그거는 스스로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거래요.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거. 화가 나서 통제가 되지 않아서 스스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정말 무기력한 사람인 거예요.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습관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랄게요. 이런 경우에 새로운 선택을 시도해봐야 한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감정을 경험하지 않고도 아이를 거리에서 놀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선택이다. 내가 화가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위험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순간 놀라고 걱정되는 마음에 멈춰!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화나는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서 아이를 통제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화라는 거죠. 자신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넘는 거는 긍정적인 어떤 건전한 전략이 될 수 있는데요. 다른 예를 들자면 상사한테 꾸중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던가 이럴 때 내 감정에 상처를 입지 않고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 감정이 나는 이런 직장들 동료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동료 때문에 기분이 상해. 그리고 나랑 정말 친해지는 사람인데 어느 날 모르는 제3자처럼 대하니까 나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 근데 그게 계속 지속이 돼. 근데 계속 생활을 해야 돼.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내 감정이 계속 상처를 받잖아요. 그렇게 상처를 받을 때는 쟤는 원래 저런 아이지? 그렇구나. 저기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우선 귀를 닫자. 나 감정의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회의를 해야 돼요. 그 회의가 마무리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은 그 회의 시간까지 다른 생각으로 머리를 채우시라는 거죠. 상사한테 혼나고 있어. 그럴 때 혼나니까 기분이 안 좋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그렇지만 내가 이거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더 칭찬받으면 되지 뭐. 이거 이렇게 고쳐가면서 난 또 성장하는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시 또 하면 되지 뭐. 해서 성공해내면 되지 뭐. 이거는 내가 더 좋은 결과물을 내라고 이렇게 해주는구나. 좀 시간이 없긴 한데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하나 더 나와 있어요. 네, 이제 다 돼가요. 지금 이 순간을 잡으래요. 아무리 증상이 경미한 무기력이라 해도 그 무기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잘 적으세요. 무기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래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무기력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이 부분 읽을 때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읽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너무 잠이 피곤해서 조금 더 자고 싶다. 근데 저한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 영상을 좀 보거나 아니면 책을 보면서 조금 이겨내 볼까 하고 편하게 누웠어요. 누우면서 이제 막 보고 있는데 밖에서 바람 부는 낙엽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말 지금 행복하네. 약간 깨달음이라는 게 왔었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현재의 어떤지를 한번 보세요. 자, 뒷부분에 조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 현재와 밀착해 현재의 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효율적인 생활의 핵심이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는 다른 순간이 끼어들 틈이 없대요.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래요. 미래는 다가오면 맞이할 또 다른 지금 이 순간일 뿐이래요. 알고 계신 사실이죠.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현재를 깎아내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되게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은퇴 준비해라, 미래 대비해라, 뒷일 어떻게 일어날지 찾아봐라, 쾌락주의가 되지 말아라, 내일을 생각해라, 애들 클 때 대비해라. 항상 우리 문화, 내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근데 그 순간이 돼서 정말 행복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결혼을 잘하고 아이를 낳고 부자가 되었어. 그때 행복하지 않는 조건이 뭔가가 또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 문화에서는 문화 저변에는 너가 지금 모아야지 나중에 애들한테 더 많이 들어간다. 아니면은 뭐 미래에 어떻게 할지, 네 노후 자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내일을 생각하라라고 항상 문화가 알려줘요. 어른들이 그렇게 알려줘요.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상황이 됐을 때 또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도 바빠요.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낄 때 어떤 생각으로 빨리 전환해야지 배우는 것도 굉장히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더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를 회피하는 것은 우리 문화의 병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를 회피하는 것은 우리 문화의 병폐이다. 우리는 끝도 없이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라고 강요당한다. 결론적으로 이거는 현재의 즐거움뿐 아니라 영원히 행복을 피해 다니라는 태도이다. 미래가 다가와 현재가 될 때 우리는 그 현재를 또다시 미래를 위한 준비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행복은 언제나 내일을 위한 것이기에 영영 붙잡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대요. 현재 기피증. 현재 기피증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산다는 거예요. 현재 기피증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산대. 여기 4가지 예로 있는데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주부인 셀리포스는 자연에 흠뻑 취하고 현재 순간들과 교감하기 위해서 모처럼 혼자 숲에서 지내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런데 막상 숲에 들어가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대. 아이들, 장 보는 거, 집, 세금 납부도 모두 괜찮으니까 그런 집에 대한 생각들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숲이 줄 수 있는 따뜻함과 그 다음에 쾌적함과 그리고 풀냄새와 바람과 이런 것들을 하나도 느끼지 못한 거죠. 현재 기피증, 현재를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현재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여행을 가서도요. 내가 다녀와서 뭘 해야지 그 걱정이 아니라 여행을 가서 편안한 해변에 누워서 아이들이 까르르 웃고 나는 비치에 누워서 책을 읽는다든지 음료수를 마신다든지 시원한 맥주를 마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물풀에서 놀고 바람소리, 물소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순간에 느낄 수 있는 감정들, 따뜻함, 더움, 시원함, 상쾌함 이 자체에 자연이 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와야 되는데 다른 걱정들로 가득 차 있다면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기피증 환자들이 많대요. 현재를 즐겨야 되는데 현재를 기피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혼인 샌디 쇼는 휴가 동안 어느 섬에 가서 줄곧 혼자 선탠을 했대요. 몸에 햇살이 쏟아지는 그 느낌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멋진 선탠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햇살이 쏟아지는 그 따뜻함과 그 느낌은 아예 받지를 못하고 선탠 빨리 해야지. 그래서 나 얼마나 예뻐져야지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해외여행 가서 사진을 많이 찍는 사람들이 없대요. 근데 그게 저는 나쁘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찍어놓고 볼 때 나의 행복한 경험을 계속 만끽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는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근데 지금은 동영상을 많이 찍으려고 노력을 해요. 제 지금 이 모습도 나중에는 가면 내가 저랬어? 나 저렇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나의 추억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찍는 것도 좋지만 그때 현재에 내가 얼마나 즐거웠는지도 그 기억, 그리고 자연이 주는 따뜻함, 내가 이 지역에서 느꼈던 것들, 내가 어떤 성찰을 했는지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여행을 하시거나 이럴 때도 그 순간을, 현재를 즐기시기 바랄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함께 있지만 부여잡기 어려운 현재라고 하는 순간들은 그 안에 자신을 내맡길 때 가장 아름답게 체험될 수 있다. 항상 함께 있지만 부여잡기 어려운 현재라고 하는 순간들은 그 안에 자신을 내맡길 때 가장 아름답게 체험할 수 있다. 부여잡기 힘들잖아요.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들은 똑깍 흘러가고 있어요. 다시 잡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걸 하면서 내 생각도 바뀔 수 있고 리셋할 수 있고 좋은 정보를 넘겨줄 수 있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것처럼 이 째깍 붙잡을 수 없는 1초 1초를 행복 사랑해 이렇게 지나가 보시라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째깍 잡을 수 없어요. 제가 잡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이 순간도 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랄게요. 잡을 수 없어요.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이 자체의 행복을 담아보시기 바랄게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너무 좋았어요. 현재의 순간을 꽉 붙잡아라. 바람, 희망. 내가 가진 유일한 것은 생명이며 이 현재의 순간이다. 내가 살아있지 않는가. 근데 잡을 수 없어요. 지금 지나갑니다. 행복, 희망, 바람, 그리고 자연, 숲, 초록 이런 것들 다 눈에 담으세요. 그리고 느끼시기 바랄게요. 후회는 현재를 기피하기 위한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전술이라는 거예요. 후회는 현재를 기피하기 위한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전술이래요. 지나간 과거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그런데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사실은 사람인지라. 근데 그 생각나는 것을 빨리 없애세요. 너무 아까운 시간인 거예요. 나의 오늘이, 나의 지금이, 지금 째깍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감정만이 전부이기 때문 아닐까? 물론 어떤 상황이 기대에 어긋날 경우 이 상황을 통해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악순환을 생활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 피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빨리 생활화가 되지 않게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를 현명하고 알차게 살아가는 전략을 통해 지금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라.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세요. 현재를 현명하고 알차게 살아가는 전략을 통해 지금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라. 현재를 현명하고 알차게 살아가는 전략을 통해 지금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라. 현재를 현명하고 알차게 살아가는 전략을 통해 지금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라. 1903년 헨리 제임스는 사절들에서 이렇게 충고를 했대요. 있는 힘껏 살아라.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살아갈 인생이 있는 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현재의 인생을 가졌거늘 도대체 무엇을 더 가지려고 하는가? 잃게 되어 있는 것은 잃을 법이다. 이 점을 명심하라. 아직 운이 좋아 인생을 더 살아갈 수 있다면 모든 순간이 기회이다. 살아라. 있는 힘껏 살래요. 그런데 너무 애쓰지 마세요. 지금 현재를 즐기시려면 현재의 작은 것들 생각을 바꾸고 순간순간에 행복한 걸 보시려고 노력은 하셔야 되세요. 행복하고 즐거운 걸 보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일하는 게 뭐가 재밌어? 이게 즐거워?
그런데 일하시는 것도요, 행복이라고 느끼세요. 자기 발전이에요. 뒷부분에도 시간을 그냥 쓰지 말라고, 발전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발전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래요. 자신이 바라는 대로 행복하고 충실한 삶을 꾸려나갈 때에는 두 가지 동기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데요. 첫 번째 동기는 부족한 면이 많아, 미안 또는 미흡의 동기래요. 두 번째는 반면에 좀 더 바람직한 동기. 뭘까요? 성장이에요. 나 성장하고 싶어. 나 정말 많이 배우고 싶어. 그리고 성장해서 더 많이 베풀면서 살 거야. 성장해서 더 많은 걸 전달해 줄 거야. 이런 삶들을 살고 싶으신 동기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더 자극적인 게 있었어요. 그 성장하고 싶다라는 거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도 포함하지만 정신적인 성장도 항상 같이 하셔야 되십니다. 항상 성장하고 발전하며 보다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행복하지?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연습하셔야 되시는 거죠. 그런데 성장의 동기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인생의 모든 현재의 순간들을 직접 지휘한다는 의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장을 동기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인생의 모든 현재의 순간들을 직접 지휘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거로 동기부여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저도 이걸로는 부족해, 성장, 근데 잘 까먹잖아요, 우리. 사람이니까. 까먹잖아요. 잊어버리고, 살기 바쁘고, 현재 지치고.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가 나와요. 누가 내 옆구리에 총을 겨누고 1년 안에 다이빙 대회에서 멋지게 다이빙을 완벽하게 해야 돼. 김연아 선수 1년 안에 김연아 선수만큼 피겨를 해. 라고 예시가 나와 있는데, 만약에 어떤 납치범이 아니면 나쁜 누군가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요. 내가 1년의 시간을 줄게. 너 이거 반드시 해서 와. 라고 했을 때 어떡할 것 같으세요? 정말 미친 듯이 할 것 같지 않으세요? 제 자식들이에요. 제 남편이에요. 전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데, 만약에 아이들을 내가 데리고 있어. 너 1년 안에 이거 무조건 해와. 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그걸 할 거예요. 내 생각을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단련을 시킬 거예요. 정신이 신체에 의해서 계속 내 정신이 너 빨리 해야 돼. 너 힘들겠지만 해. 그래야 아이를 구할 수 있어. 너가 이걸 해야지 아이를 구할 수 있다고. 해. 할 수 있어. 해보자. 하고 밤낮을 할 것 같아요. 정말 강력한 동기부여죠. 아니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1년 동안 노역으로 삼는다든지,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된다면 죽어라고 할 것 같아요. 정말 직접적인 동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할게요. 네, 여기까지 행복한 이기주의자 서문이에요. 1장에 대한 내용을 되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저는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않은 순간들도 되게 많았었고, 힘든 시기들도 되게 많았었고, 그랬는데 왜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마음을 잘 가져본 적이 없었던 거는 아니지만 잘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사회에서는 현재를 즐기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내 생각에 따라서 어떤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알았으니까
현재를 즐기겠다. 그리고 현재의 생각을 바꾸겠다. 현재의 생각을 바꾸면 내 감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 단 훈련이 필요하다. 몸도 훈련이 필요하듯 내 정신 또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걸 잊지 않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룻밤 새에 신체 훈련도 힘든 만큼 정신도 즉각적인 효과는 없대요.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우는 일에 대해서도 겨우 시도해보고 당장 몸에 익숙하길 바라지 말래요. 당장 익숙해지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하나 바꾸다 보면 언제 다 바뀌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행복을 선택을 하시고 행복한 순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딱 경험해 보세요. 화나는 순간이 있어. 나 생각을 뭘로 바꿀까?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거를 하나씩 실천하면 꼭 우리는 행복한 이기주의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두고두고 많이 볼 것 같아요, 저는. 왜 지금 이 책을 알았을까 하는 되게, 그래도 정말 이 책을 내가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가. 내가 이 책을 몰랐으면 계속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책들은 다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네, 행복하고 좋은 얘기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도 오늘 아이들과 행복한 하루 보낼게요. 내일 더 좋은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